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2일차도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일에 있었던 첫 국무회의 분위기와 새 정부의 실용 외교는 어떻게 펼쳐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이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관계부처 실무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임종윤 시사평론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잠시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두 발언 한 대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들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또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저도 드릴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임종은 평론가님. 네. 그 5월 동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나라 월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같은 배에 탔는데 풍랑을 만나서 힘을 합친다.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 국무회의 첫 모두 발언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국회 취임 선서할 때 그때 국정 메시지를 전달한 것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민생 안정 경제 재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쪽 얘기를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국무회의 오늘 모두 발언했을 때 이런 부분, 즉 민생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를 담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가 국민들을 고생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멘트고, 두 번째가 이제 체제를 정비하는 시간, 즉 새 정부가 구정부에서 새 정부로 넘어올 때 이 인수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정비하는 시간이 사실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어쨌든 최대한 좀 단축을 해서 국민들이 좀 겪는 고통을 좀 최소화하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보여지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앞서 이제 그 실제 육성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만, 이 현안 파악하는 시간을 좀 최소화하겠다. 최대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좀 같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제가 그 5월 동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새 정부 국무위원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국무회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임 정부 그렇죠.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입에서도 다소 어색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색하다, 좀 어색하죠. 뭐 이런 표현도 직접 했었고요. 우선 웃으면서 합시다.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뭔가 상황 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색한 상황,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좀 풀기 위해서 웃으며 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일종의 좀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느낌으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중요한 게 이제 본인의 이제 업무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지금 그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다 잘 익히 알아서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거 그냥 요약본만 보는 게 아니라 첫 장부터 끝장까지 꼼꼼하게 본다라든가, 그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익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제 현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기존의 그 업무 태도, 업무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나누는 게 국정 실패의 가능성,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도 언제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화해달라, 경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연미 평론가님. 네. 어제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제외하고는 전체 반려를 했는데, 이유가 국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네. 이 부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장 처음 강조했던 게 불황과의 일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안팎으로 참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장수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인수인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조차 줄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해서 취임하고 가장 처음에 내놓은 메시지, 가장 처음의 행보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또 안으로는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였는데 이런 상황들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에서 잔뼈가 굵은 본인의 그 경력들을 되돌아볼 때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 실무진들을 교체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지금 실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이 어디까지인지 확보하고 최대한 활용하겠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주 실용적인 그런 구상을 실제로 그 조각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정책을 구상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홍현희 권장님, 그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사실은 전임 정부와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면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수장들도 교체를 하지 않고 일단은 업무에 전념하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교체를 하더라도 국무위원들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니까 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차관들을 먼저 임명해서 차관들은 청문회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투입되니까 차관들을 가지고 이제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제 장관은 청문회 끝나는 걸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뭐 지금 국정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무엇보다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수위도 없고 그냥 바로 출범하는 관계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할 때 뭐 뜻이 달라도 지금 현재의 국정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보고도 듣고 또 지금 현 상황은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현황 파악하는 데는 그분들한테 보고 듣는 게 제일 낫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국무회의 인원이 안 차면은 국무회의 자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국무회의 안 하면은 국정이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웃으시면서 같이 그게 협의해 나가고 국민 통합을 또 기조로 내세우셨기 때문에 어저께도 그 정당 대표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비빔밥으로 식사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윤석열 정부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죠. 사실은 전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국민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걸 행동으로 하시니까 좀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예.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라면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도 보이고요. 자, 어제 있었던 그 외교 안보 라인 인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제 기억에 이분의 직함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좀 개편이 됐는데 없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안보실장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한반도 안보와 대전략의 최고 전략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교관 출신인데 어쨌든 국가 전략하에서 어느 한 방향이나 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상당히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사고 방식으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증진하는 외교 전략은 어떻게 되냐를 평생 연구하시고 또 실천해온 외교관으로 실천해온 분입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셨고요. 1979년에 외교부에 입사를 해서 외교관으로도 오래 계셨지만 청와대에도 많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전략통으로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몬터레이 군사 언어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러시아 말을 배웠는데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 전문가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셨다가 근데 뭐 워싱턴 미국 대사관에서도 공사도 하시고 참사관도 하고 또 외교부에서 제일 외교관들이 하고 싶은 보직 중에 하나가 북미국장입니다. 북미국장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해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해서 육자회담이 당시에는 이제 개최되지 않는 상황인데 남북 대화도 하고 그거를 북미 대화를 연결시켜서 육자회담의 길을 열고 또 그래서 이제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권위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대사가 돼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그 전략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견해를 가지시고 그리고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발길을 돌리셔서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부터 이재명 대표의 그 실용 외교를 뒷받침을 했고 이번에도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보좌해서 국회에 다시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정말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략가를 임명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위성락 실장이 국회 입성 이후에 활동을 보면은 그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이라는 그 연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구성원인데 지금의 이제 여당 그러니까 뭐 윤건영 의원이나 뭐 추미애 의원 또 뭐 부승찬 의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의 후배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후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었던 김건 의원이라든가 또 뭐 군사전문기자인 뭐 유용원 의원 등 이 정파를 초월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좀 실용 외교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색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만 실용을 내세우시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도 오로지 국익과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발전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상당히 사고가 이제 온건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치우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김건 의원이라든지 유용원 의원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가담하고 하는 게 같이 얘기해도 어디까지나 국익을 관점으로 토의하고 하니까 이념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그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이거를 이제 운영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실장이 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은 내놓으셨습니다. 네, 비례대표는 다른 주요 보직을 하면 또 그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된다고 그럽니다. 일반 지역구 의원들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위성락 안보실장을 지칭하면서 그 국가를 위해서 국회의원직도 내놓으셨다고 이렇게 농도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상당히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시는 국민 통합과 여론의 다방면에 있어서의 여론 수렴 그래서 이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아주 적임자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국회의원으로서뿐 아니라 이제는 그 대통령실에서 또 아마 이제 자문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게 될 텐데 거기도 좀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도 진짜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면 다 이렇게 모아서 그런 그 국익을 위해서 그 청와대 안보실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임종인 평론가님 그 국방개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세 가지 큰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민장관 세우겠다는 이야기 나왔었고 두 번째가 군정보기관 개혁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3군 총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하겠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문민장관 그동안의 사성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자리이기도 한데 과연 문민장관이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계속해서 밝혀오긴 했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사항을 이제 관통하는 그런 결국 이제 국방 문민화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주로 이제 삼성 또는 사성 장군들, 주로 사성 장군들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주로 또 육사 출신들 이게 사실은 국방장관 하면 이제 그렇게 등식이 주로 이제 성립돼 왔던 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국방부의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벌어지다 보니 뭔가 이제 국방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조치고 뭔가 핵심적인 어떤 조치가 무엇일 것이냐. 그러면 장관을 그동안에 주로 이제 장성했던 장관을 이제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좀 왔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어떻게 국방부를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했을 경우 소위 말해서 이제 조직 장악을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우려 또 리스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도 군 출신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국방장관 하는 경우들이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할 분담을 한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 직접 이제 군하고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한 군령 담당은 이제 현역들이 맡고 군정 담당은 현역도 있겠지만 일반 민간인들도 좀 들어와서 좀 적당히 섞어서 하겠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해서 워낙에 그 민간인이 발을 디디지 않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이 문민 국방장관이 될 수 있을까도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홍인일 관장님, 예.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좀 짚어볼까요? 예. 하마평대로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방장관을 군인 출신이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뭐 국제뉴스 같은 걸 자주 보시면은 여성 국방장관도 많습니다. 여성 중에도 군인도 있겠지만 군인이 아닌 여성, 또 국방장관이 세계에 많은 분들이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문민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같은 국민인데 여성이 국방부를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죠. 국방부는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하는데 굳이 전문성은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나 이런 군인들이 실제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5.16 쿠데타 이전 박정희 씨가 그 5.16 쿠데타 하기 전에는 대부분 문민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러다가 이제 육사 출신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고 군인 통치가 되니까 국방부 육사 출신 주로 국방장관들이 계속돼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민 장관을 임명한다고 볼 때 하마평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분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이분은 다른데 그 위원회를 전전하지 않고 계속 국방위원회에 계셨으니까 전문성이 아주 뛰어난 민간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명되는 분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차관했던 분들은 박재민 씨, 그리고 차관복구부는 인사복지실장 했던 이남우,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을 했던 김정섭 박사, 이런 분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이제 산하기관들이 많거든요. 방사청장,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이런 데도 군인 출신이 대부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문민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개혁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국군방첩사령부, 옛날에 보안사령부라고 그랬죠. 전두환 씨가 있던 그 국군방첩사령부가 사실 방첩사령부는 사실 간첩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첩사령부가 보안도 하고 신원조사, 정보 수집을 하고 인사 문제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군인 고위 장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안사에 꼼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보안사에 힘이 실리고 보안사는 전투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사 사령관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게 쿠데타도 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국군 방첩사령부는 상당한 개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령부니까 방첩만 해라. 인사 문제는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문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는 합참의장만 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앞서서 중국의 포털인 바이두와 SNS 웨이보에서도 이 대통령 당선 소식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로 했는데요. 이 경제 외교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대한민국의 새 정부에 좀 기대감이 높아 보입니다. 네, 한중 관계가 지난 10년의 그 빙하기를 건너서 이제 좀 해빙기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중국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4억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가장 큰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 1등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만큼 이번 우리 한국의 대선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현지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내놓았던 성명이나 현지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성장기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 있다. 그리고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용주의 외교라는 게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와중에도 가장 크게 강조했던 건 나는 흑묘백묘론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과거에 우리가 예전에 이념에 갇혀서 친명 배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군을 위태하게 했던 그런 실수 저지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위험을 줄이면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누구와도 친구가 되겠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높고 미국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갑자기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될까 봐 벌써부터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그 자리에서 중국이 우리 동맹국의 그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걸 우리는 약간 좀 불편하게 지켜본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걸 좀 초월 번역을 해보면 한중 관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미국도 상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외교 공식 또 외교 관계가 정말 고차원의 다항 방정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야기 나온 김에 이재명 정부 앞으로 외교 안보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청사진은 공약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짚어볼까요? 이 외교 안보 정책도 전반적으로 흐르는 큰 어떤 기조는 앞서 이제 박 평론가에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만 실용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표에도 나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 또 중국하고 러시아도 좀 마찬가지죠. 일단 한반도 주변의 이 빅4와는 이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문제죠. 앞서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로 평화 체제를 진전하게 그래서 남북 대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이미 좀 표명을 여러 차례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90 군사 합의를 복원하겠다라든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또 이제 북미 회담 이게 병행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국방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다시 환수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방 문민화를 통해서 국방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육해군 3군 체제가 현재 기본인데 여기에서 해병대를 독립을 해서 이른바 준 4군 체제로 가겠다 이런 내용도 공약사항으로 좀 내걸었습니다. 예. 홍현희 관장님, 전통적으로 진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외교 기조상 보수보다는 친중 성향 그리고 일본과는 약간은 거리를 두는 것을 저희가 좀 봐왔습니다만 실용 외교라는 것이 단순히 이 틀에는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과거에도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이제 진보 정부들인데 이 정부들을 사실 친중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지금 착각이고요. 상당히 그 한미동맹을 기조로 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이 원하는 걸 제일 많이 들어준 분이 노무현 대통령일 정도예요. 경제적으로 FTA도 했죠. 이라크 파병도 했죠. 주한미군 후방 이전도 해줬죠. 미국에서는 거의 자기들 고민을 다 해결해 준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을 그냥 제가 좀 반미만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가장 미국하고 이제 교류를 많이 한 분이었고요. 그 실용외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진보 정부가 이념지향적인 것 같지만 바로 전 윤석열 정부가 이념 정부였고요. 이념과 가치에 입각한 외교를 했고 진보 정부들은 대체로 이 균형 외교 거꾸로 그러니까 이념을 치우친 게 아니게 균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중추와 기조로 삼는다. 이게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안보 공조 계속해 나가겠다. 한일 관계도 일본에서 좀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일 관계 지금 어쨌든 뭐 양보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개선은 됐잖아요. 그거를 굳이 다시 나쁜 관계로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상으로 한일 관계는 이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한다. 약간 좀 강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있고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명확하지만
이를테면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또 뭐 문화, 사회, 기술협력 이런 건 미래지향적으로 진취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행보를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대북 정책도 이념적이지 않고 실용적인 거예요. 이를테면 김문수 후보하고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자강력을 키우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국가 안보를 확실히 하고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는 확장 억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실히 다듬고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와 다른 거는 김문수 후보는 비핵화나 남북 대화 이런 건 거의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비핵화가 어렵지만 계속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 계속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어쨌든 동결이라도 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하는 것 지지한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그것도 우리 통미봉남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을 패싱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재명 후보 시절에 며칠 전이죠. 걱정할 필요 없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한국이 있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되면 분명히 경제협조가 문제가 들어갈 텐데 미국이 그렇게 자기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는데 자기 돈 되겠냐. 분명히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는데 그거 우리가 들어가서 한국이 있을 자리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북미 대화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와 상의를 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기조로 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를 계속하지만 여기서 이제 실용적인 기조는 뭐냐?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굉장히 도외시하고 그들의 사활적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미국인으로서는 실용 외교를 하는 건데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푸틴하고 통화하고 어저께 밤에 또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도 중국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쟁을 하지만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도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트럼프는 국익이 있으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하고 올 가을에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합니다. 거기에 주변 4강 중에 푸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세계적인 이벤트로 미중 정상회담도 열리고 한중 정상회담도 지금 열린 지 오래됐잖아요. 그것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물론 그 전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한한령도 폐지시키고 그리고 러시아도 전쟁이 끝난다면 조건부죠. 전쟁이 끝나면 조속히 관계를 개선할 겁니다. 북한은 마찬가지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용외교라고 하는 건 전방위 우호 협력 외교다. 국익 증진을 위한 전방위 우호 협력 외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종인 평론가님, 홍민희 권장님이 이제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의 안보의 근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징 중에 상징이 바로 주한미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선 전에 이제 미국에서 먼저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나왔고 미국 당국자들 입에서도 조금씩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기 때도 주한미군 철수얘기 때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뭐 협상 전략이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잘 봉합이 됐었고 오히려 방위비를 뭐 올려준 거 외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현재 좀 주한미군 인원이 28,500을 딱 법으로 정해놨었죠. 그래서 그 이하로 못 내려오게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얘기도 뭐 요약을 하면 그 중에 그러니까 28,500명 중에 한 16% 정도인 4,500명 정도를 철수시킬 수 있다는 요 정도 얘기가 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온 시점이 대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얘기가 어차피 협상을 할 문제인데 그게 나와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여론들이 좀 크게 나오면서 양국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무마를 하는 마금을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고요. 미 국방부도 그렇고 국내 정부에서 그렇고 전혀 철수에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다만 이제
한반도 전문가 중에 좀 잘 알려진 분이 빅터 차 전 조지타운대 교수인데 이분이 지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로 있는데 한국의 새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면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꺼내놓긴 했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이미 논란이 조금 되고 있긴 한데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긴장을 뭐 완전히 늦출 수는 없지 않느냐. 하여튼 이 부분 이제 새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협상을 해야 되는 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괌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겠다 했는데 반면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 지정학적으로 항공모함이다 이러면서 저희가 생각해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오히려 지척인 한국의 주한미군이 더 있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데 결국은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방위비를 인상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위비 자체도 또한 관세 전쟁의 지렛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각 섹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미국이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시혜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오랫동안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크게 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따지려고 장부를 딱 들고 보니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없단 말이죠. 웬만한 것들엔 관세가 없고 쌀의 경우에만 일정 쿼터를 넘어서면 굉장히 고관세가 있기는 한데 쌀은 미국이 정말 갖다 팔고 싶은 주력 품목은 아니고 그러면 관세보다 비관세 항목에서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우위가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방위비 문제가 되는데 방위비 문제는 면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 프레임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데다가 사실은 미국식 계산법을 따르자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바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부담하기로 했던 그 금액,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최고 13조 원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 주장이 지난 5월에도 미국에서 있었던 그 국방부 당국자 간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사실은 한 번에 10배 올려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계약서에 사인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까지 증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를 해달라 이런 의미로 읽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만큼 중요한 지역이 있겠습니까?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는 협상의 과정일 텐데 우리가 초기에 만만하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죠. 성의 있게 듣되 단호하게 거절할 부분은 거절한다. 아마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도 거기에 방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이제 갓 탄생한 신생아와 같은 정부이기 때문에 일단 정보 좀 파악하고 한숨 돌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우리도 정신 차릴 시간을 좀 달라. 충분히 여러 가지로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교한 외교 전략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야근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를 1호 행정명령으로 지시했습니다. 2차 추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고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알려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바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저녁 늦게까지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업무 파악에 좀 나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총출동했어요. 예, 어제 7시 반에 회의가 시작이 됐고 10시 언저리쯤에 이제 끝나서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앞서 잠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변인이 직접 이제 내용을 브리핑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등 주요 경제 관련 부처 1차관 또는 1차관이 없는 경우에는 차관보 또는 2차관 이렇게들 대부분 이제 고위 관료들이 참석을 했고,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정부 산하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들이 참석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관료들만 불러서 그냥 상황이 어때라고 물어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해당 분야의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 얘기를 들어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상황들까지 파악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논의된 역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추경 얘기가 좀 논의가 됐고, 좀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 추경을 편성해서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 이 경기 진작 효과, 이게 또 어느 정도 것이냐, 또 언제쯤 이게 눈에 띄게 나타날까 등등등 이런 좀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통령이 이제 유생 기간 동안에 30조 원 언급까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거기에서 조금 더 되거나 이런 정도의 추경 규모가 조만간 확정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비상경제점검 TF 직후에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 이후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TF를 저녁 7시 30분부터 밤 9시 50분까지 주재했습니다. 대미 통상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 및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예,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이 1호 행정명령이기도 했고 첫날 회의를 주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이 나왔던 추경 관련한 이야기인데 여러모로 관련 예산이라든가 또 얼마나 쓸 수 있을 것인가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왔던 발언 중에서 제가 가장 밑줄을 긋고 봤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금 바로 즉시 이 세 단어를 강조를 했거든요. 경제 회생을 위해서 지금 당장 즉시성, 적시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은 가져와라. 그러니까 실무자들에게 대통령의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다는 건 생각나는 거 어떤 거든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게 그냥 다 던져라. 지금 당장 필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거든 우리가 색깔을 보지 않고 당장의 실용성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 회생 방안 중에서 전체적인 규제 방안을 포지티브 아니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포지티브라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된다, 나머지 다 안 된다, 이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허락받고 기업하기 힘들다, 이런 아우성이 나올 만한데 안 되는 거, 반칙하는 거 몇 가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첫날 이튿날 코스피 지수 신고가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 보면 재정을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주고 있습니다. 대략 35조 원 정도로 예상하게 되는 2차 추경의 예산을 발판으로 해서 지역 경제부터 살려나가겠다. 이거 발판으로 내수를 살리고 내수가 회복됨으로써 경제 성장률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밖으로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관세 전쟁에서 어느 정도 우리 것들을 좀 지켜내면, 그러면 정말 쉽지 않지만 한국은행이나 KDI가 얘기했던 0.8 그 이상을 우리가 올해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재명 정부가 처음 회의에서 보여준 그런 입장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비상경제점검 TF 주요 안건이 결국은 추경이 될 텐데, 말씀해 주신 35조 원 정도 확정 전에는 몇 차례 더 회의가 열릴 것 같고, 이 회의가 좀 정례화될 수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역대 정부에서 경제가 위기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는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그 관계장관 회의, 그래서 비상경제장관 회의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열렸고요. 예. 이걸로도 부족할 때 청와대를 사용할 때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 있는 서별관에서 정말 따로 만나서 뭐 한은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또 경제수석 등이 모여서 하는 요인들의 회의였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장에서 경제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바닥까지 파악하고 있다. 그만큼 정책에 대한 숙련도와 이해도가 높다는 거고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있었던 대통령인 만큼 이 정책에서 솔루션을 준비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접 주재가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기획재정부 1차관과 환율을 담당하는 차관보가 참석을 했고 금융위, 산업부 골고루 다 참여를 했습니다만 1호는 관세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또 논의가 되어 나가겠지만 가장 큰 건 아마 재정과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믹스를 통한 정책의 그 콜라보레이션 이 부분은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조만간 국무회의 메시지를 통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 추경 규모에도 이제 관심이 갑니다. 그렇죠. 직전에 이루어졌던 추경 편성이 13조 8천억 원 정도. 그때는 이제 영남 지역 산불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생 활성화, 뭐 AI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쓰였는데 이번 추경은 오롯이 좀 민생에 더욱더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35조 원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좀 국채 발행도 고려를 하긴 해야 할 텐데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잡힐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후보 시절에 유세 때 얘기했던 게 30조 원 규모였고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5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추경이라는 게 앞서 각 부처 차관이나 이런 분들 또 모셔놓고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또 경기 진작의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물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규모가 그 효과에 따른 어떤 비례 관계를 좀 놓고 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를테면 30조를 투입했는데 이 정도 효과가 나왔다. 그럼 그게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30조가 아니라 35조, 40조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재정 문제에 대한 이런 부담도 사실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감안했을 때 그럼 그 정도면 한 25조나 또 뭐 30조 밑으로도 될 수가 있느냐라 했을 때 그 정도도 가능하다 그러면 또 그렇게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새 정부 초기고 또 이번에 앞서 이제 박 평론가께서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결국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뭔가 경제를 좀 좋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5조를 전후로 해서 규모가 편성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예전처럼 단순히 무슨 그 소상공인들 어떤 뭐 부채 같은 이런 걸 좀 탕감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잠기는 그런 추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이 돌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유세 때 했던 얘기처럼 시장에 돈이 돌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추경 편성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좀 정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대규모 추경이라는 큰 틀은 이미 정해졌고 결국은 민생을 위해서 주로 쓰일 텐데 수단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좀 써온 방법이긴 합니다만 지역화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게 전반적인 내수의 부양으로 이어질 거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구상인데 지역화폐라는 건 그 지역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 같은 것들도 해당 지역이 얼마나 지금 고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 반영해서 책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동네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사정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에 관련한 예산이 이번 대규모 추경에 상당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인당 대략 한 25만 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도 나와는 있죠. 구체적인 예산은 좀 짜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걸 조율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수 있을지, 이게 시중금리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할 테고요. 해당 지역에서 아마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파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추경이 민생을 살리는 좀 마중물 역할 톡톡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원장, 임종윤 평론가,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